자치본권대학 캠퍼스에 수강하러 오신 학우님들을 격하게 환영하면서 이 시간이 사실 업무 시간보다도 더 소중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약속드립니다. 방금 오면서 보니까 이 정선은 사실 저는 기차 타고 여기를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랬었고 이렇게 아우라지는 한두 번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말 여유 있게 걸으면서 자연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 그 다음 햇빛, 공기, 바람을 몸소 느끼면서 아주 굉장히 설레임으로 시작한 오늘이었고요. 그 다음 막상 이렇게 다니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강산이 있는데 왜 자꾸만 밖으로만 나가려고 했었던가 저 스스로도 한번 반성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 나라 안에 볼 곳이 너무 많다는 생각들 오늘 하면서 제가 오라지 갔다가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차 타고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주민자치 이해와 활성화 방안인데요. 아마 지난 시간까지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번 뜨겁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정성군에 대한 소개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인구는 저렇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사읍 5면입니다. 그래서 9개의 읍면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조그만 그러나 이제 공무원 수가 약 한 6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쭈쭈쭈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여기는 가을이 엄청 빨리 져버린 것 같아. 설마 하더라도 조금 아직까지 그 단풍이 마지막 눈 밑에서도 이렇게 울긋불긋 이 자신의 마지막 그 기운을 자랑하는 나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완벽하게 밝아벗은 나무들을 보고 과연 저것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올려봤습니다. 정선의 가을은 다 같이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잎이 꽃으로 변하는 제2의 봄이다. 아마 늦가을에 여기 이 단풍들 그 다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선에 보니까 늦가을이 이미 마침표로 확 찍어버렸어. 그래서 완전 이제 겨울로의 분위기를 지금은 물씬 뿜어내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찬주 중관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자, 가을이 그렇게 빨리 끝나버렸으니까 봄은 빨리 오나요? 했더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그거 말이 안 된다. 그게 또 말이죠, 그죠? 자연의 이치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처음에 제가 가져온 것은 왜 주민자치인가? 주민자치 EM의 활성화 방안이니까 갑작스럽게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거론을 하기 시작했고 또 화두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기에 작년 5월 10일 날 시작한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집권 5년 동안에 정치적 슬로건을 뭘로 잡았냐면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주권시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국민주권은 우리가 저게 구태여 다른 집권 5년 동안에 얘기했었던 국민행복시대, 국민성공시대와 달리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 다 아시는 부분처럼 이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1조 2항에 자 보시는 바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다 같이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집권 5년 동안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는 걸 보고서 우리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강의를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느새 우리 국민들이 내가 주권자로서의 어떠한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어떤 느낌을 별로 갖지를 못해요. 그 다음 우리 대한민국 어느새 그냥 국민 주권주의보다는 의회 주권주의로 국회 주권주의, 그래서 국회가 모든 권력의 중심인 것처럼 인지되어지는 그러한 분위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사실은 우리 국민 스스로도 자 여기서 주권자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 시대가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민 주권 시대 요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작년 여기에 보십니다. 이제 2017년 10월 26일 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국 지방자치의 날 이호수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0월 달인데 굉장히 아주 엄청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 얘기냐면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6월 13일 날 개헌을 하겠다. 개헌의 핵심은 저게 보시는 것처럼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이 시작한 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은 실질적인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나아가서 저기에서 지금 자치분권 개헌의 핵심은 저게 이제 지방분권이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방분권과 더불어서 국가균형발전 시대. 무슨 얘기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4%가 돼요. 서울 같은 데는. 그런데 비해서 자 광역 17개 중에서도 보면 유독 제일 많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17개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곳이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 전라남도 구례 같은 경우는 8.5%밖에 되지 않아요. 서울이 4%가 되는데 그래서 8.5%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열악하고 척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 국가 균형 발전 그렇기 때문에 어디와 어디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원이 너무나 열악하고 세수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올해 6월 13일 날 자, 바로 개헌을 우리 전 국민에게 묻겠다. 그리고 자, 저기에서 자, 자치분권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로드맵 아마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그 다음에 자치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조직, 자치 그 다음에 복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분권에 근거한 개헌을 자 지방분권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임기가 지금 현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인데 이것을 임기 중에 70대 30 그리고 마지막에는 60대 40 정도로 바꾸도록 하겠다라고 대통령 입으로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자 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제 손을 댔는데 거기에서 나오기는 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겠다 다 같이 지금 80대 20을 70대 30 정도로 하겠다. 그런데 서양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스위스나 독일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약 반반이 돼. 반반이. 지방이 살아야 군국은 어디가 살 수 있냐면 국가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지방의 재정이 건전해야 이제 지방이 정말이지 그 제대로의 색깔을 제대로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어떤 그 이해 아래 50대 50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봤자 51대 49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80대 20이기 때문에 20이기 때문에 모든 게 중앙으로 전부 다 몰려가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10월 31일 날 지방자치법을 지금 만든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하겠다.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게 또 이제 주민자치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게 보시는 바처럼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잠시만 제가 저거 가져왔어요. 서울은 지금 보시는 건 82.5%, 그러니까 83%의 재정자립도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저에서 광역 쭉쭉 보면 부산이 53.2%, 그 다음에 우리 요쪽에 강원도가 몇 프로입니까? 25.6%에. 자, 그렇다면 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자 보시는 바처럼 20.4%입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자 강원도가 25.6%인데 우리 정선군이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놀랍죠?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 정도인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예, 존경합니다. 근데 저기 보시는 29.6%고 그 다음 저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화천, 인제, 철원, 고성 등은 이제 15% 이하인 거예요. 얼마만큼 열악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가시리라고 보고요. 그런 까닭에 사실 우리 정성군처럼 거의 30%에 육박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데는 그래도 조금은 뭐랄까요,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그렇지 않는 데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지방자치지 말이 지방분권이지 이 분권의 개념이 정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상황이나 그 다음에 행정적인 그 다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자 지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라고 나오죠. 그런데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은 다양성을 원칙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공화국이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서부터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시간에 별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보다는 그 다음에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 그리고 자 지금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기회가 우리가 지금 해방 이후 73년이 지나 있지만은 상당 부분 놓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 촛불혁명의 결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많은 그러한 뭐랄까요 변화를 함께 지금 이렇게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맨 오른쪽에 주민 중심의 민주주의, 주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자 지금 73년이 지나는 동안에 항상 모든 것은 항상 제일 위에 있었던 게 바로 국가예요. 국가 중심. 국가에서 모든 것을 이제 상명하달 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실시하는 정책과 제도에서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지금 이제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개인 주민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 위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는 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아니면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각 시군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자유 게시판 등등을 통해서 각자의 소리를 이제는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렇게 전환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낯설죠. 낯설긴 하지만 그런 변화를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이제 자발적인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정선군도 아마 이제 주민 개개인의 어떤 민원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자 신경을 쓰시면서 접근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지금 전환 중이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까닭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해방 73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국가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졌었고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올인하다 보니까 결국은 5,100만의 주민은 있는데 거기서 정말 지역에서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1월 달에 아마 지난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전국에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23개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치분권 대학을 전국의 기초 광역범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시민들의 어떻게 자치성을 내지는 참여를 이렇게 뭔가 유발하면서 시민의식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 올해도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이러한 자치분권 캠퍼스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이러한 움직임 거의 없었었죠. 항상 전에만 하더라도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것은 누가 다 주도를 했었냐면 국가가 주도를 했었고 주민은 그 다음에 시민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제 개인은 거의 부재했다고 말씀드려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런 까닭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학자들은 최근 들어서 주민자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민자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민자치 뜻이 조금 이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주민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중요한 건 주인이에요. 주인 정신을 가지면서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알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주인으로서 하면서 함께 이웃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민자치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주민자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주민자치일까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2006년도에 2만 불대의 1인당 국민소득에 진입이 됐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2010년쯤 되면 우리가 3만 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18년 지금 현재도 우리가 설령 이 지수는 3만 불 진입되었을지 모르나 체감하는 1인당 국민소득 GNP는 3만 불을 우리가 정말 인지에 동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도 저기 보시죠.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저기 보시는 것처럼 2007년 요때만 하더라도 11위? 그 정도쯤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유럽에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유학을 가면 장학금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잘 사는 나라에서 왔는데 왜 장학금을 주느냐고. 근데는 지금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26위가 지금 연속 4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어려워요. 전에는 국가가 뭐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팍팍팍 문제 해결에 정답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획일적으로 주도를 해서 나갔었다면 이제는 2018년을 살아가는 오늘에서는 그러한 정답을 국가가 주도해서 그 다음 거기에서 여기저기 공식에 맞춰가지고 답을 내고 하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저 부분도 그렇습니다. 또 나아가서 보시죠. 지금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통계들, 지표들, 지수들 보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에 지금 어떻게 보면 1위를 마크하고 있는 그래서 어르신 자살률, 그 다음에 40대 남성, 그 다음에 미세먼지,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 보면 우리를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런 거, 삶의 만족도. 그리고 최근에 지금 한 일주일 전에 발표된 대한민국의 오늘 빈부격차가 어떻게 됐다고요? 엄청 더 벌어졌다고. 그래서 부자들은 오히려 소득의 8%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6%가 더 감소가 되는 그러한 아주
정말 아리송한 그런 통계치들이 이렇게 발표되고 있을 때 과거 같으면 국가가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또 그 다음 보시죠.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 진짜 저 부분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만 나오면 그래도 밥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졸업 유예가 아주 일상화돼 있고, 그 다음에 취준생으로서의 준비가 보통 평균 2.6, 7년? 거의 한 3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만이 취업이 되는 우리의 젊은 청춘들을 보면 정말이지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7포 세대다, N포 세대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자, 저런 것도 봐. 그리고 특히 올해 우리 예산이 내년도께 470조 5천억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 빚이 자그마치 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가계 빚이 얼마입니까? 1,500조예요. 1,500조. 그러면 이게 이자만 하더라도 한 달에 얼마씩.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가계 빚의 딜레마로 자, 전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틀린 말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사실 이제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거기에 대한 답을 전에는 한 3년, 4년 전에만 같으면 당연히 국가가 맨 앞장서죠. 근데 지금은 국가가 앞장을 서도 답을 낼 수 있는 시대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답을 내야 될 것인가? 저는 조금 이따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1세기는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국가를 의존하고 살아왔었던 73년이라면 이제부터는 각자가 지혜롭고 각자가 자치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는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거기 동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현대사회의 문제가 너무나 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잠시만 이 그 그림이 좀 빨리 나왔어요. 자, 저거는 뭘로 보십니까? 졸리시오. 잠깐만. 토끼. 에이, 정말 좋으셔요. 토끼 아주 좋아요. 토끼는 토끼인데 요 부분을 자, 지금 보세요. 요 부분을 입으로 보시면 뭘로 되죠? 그렇습니다. 네, 오리입니다. 한 그림을 토끼로도 보고 오리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리가 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고 또 이게 만약에 자 눈으로 입으로 보면 이게 이제 토끼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제가 잠시 잠을 쫓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880년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서양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찍은 사진이 저 사진이었다 그래요. 저런 사진. 근데 보면 뭘 지고하고 있습니까? 돼지, 멧돼지가 아니라 돼지를 저렇게 찍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여기에 지금 새끼줄을 위에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저건 왜 서 있는지에 대한 답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예요? 1880년대 평균 수명이 40 정도밖에. 그때는 전염병이 한번 오면 그냥 열나고 설사하고 그 다음 뭐 토하고 그러면 무조건 가만히 둘둘둘둘 싸서 갔다가 어머니가 됐건 할아버지가 됐건 자식이 됐건 버려야만 되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평균 한 40 미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세기는 아까 이제 여기 생 좀 빨리 나왔다 싶은데 21세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너무너무 어떤 변화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그러한 시대를 일컬어서 저기에서 자 미증유라고 해요. 미증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미증유의 격변기. 우리가 단 한 번도 지금 우리나라 외교를 한번 보시죠. 외교, 국방,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 어느 것 하나 지금 불과 1년 만에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바로 목전에서 보고 있는 그런 경우는 우리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예. 지금 바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급변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이걸 미증유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격변기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으면서,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올 때 여기에서 지금 이 그 논밭이 눈에 들어와요. 배추가 다 있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본주의와 그 다음에 또 제조업 뭐 등등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1차 산업의 농본주의가 전부 다 함께 지금 가고 있어요. 엊그저께 아현저 KT 그 정말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깜깜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만큼 정말 무기력한가에 대한 어떤 우리의 고민들이 함께 이렇게 쏟아져 나왔는데요. 자, 우리를 둘러싼,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다음에 국가는 상당히 많은 지금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여기에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될지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차 산업은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화성을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랜딩을 해, 이러한 세상의 변화가 함께 쏟아지고 있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세기는 어떻게 보면 자치 시대다. 우리 스스로가 여기서 제대로 내 문제를 보고, 내 지역의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내 동네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이게 어쩌면 이 자치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자치가 나왔습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에 의해서 또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정의가 되곤 해요. 그러나 저희 자치학회에서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선군의, 자, 지금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여기서 꽤 오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들은 주민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도시에 살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지역에서 주민등록이 있다고 그래서 그 주민의식이 있고 지역에서 주인의식이 있고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자, 5,100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5,100만 원 사람들은 지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어디 산다 그 정도 뿐이지. 자,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중관님, 팀장님 아니면 동장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관님들도. 자, 내가 우리 지역에 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 지금 동장님 누구고, 업장님 누구고, 면장님 누구고, 한 번이라도 이 포털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인구가 얼마고, 그 다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영역을 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없어요. 공무원 선생님들이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컴퓨터 클릭 하시겠지만 대다수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리고 자, 알만한 사람들한테도 제가 물어봅니다. 지역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그쪽에 일을 하니까, 자,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만히 주인이요? 한참 생각하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 시장님? 아니면 뭐 구청장님? 아니면 국회의원님? 아니면 우리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이러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별로 드물어요. 이게 바로, 자, 지금 저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아니라 우리는 개인은 있어. 개인은 있는데, 개인이 아파트 문을 열고 내 집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밖으로 나와서 이웃들과 인사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소통하면서 주민으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민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어. 그냥 주민등록만 돼 있는 그런 주민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가 아니라 개인들이, 자,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서, 자, 주민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이 없으니까, 뭐 우리 정선 그 사업 오면에서 혹시 이미 읍면에서 근무해 보신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람들 꼭 그분이에요.
뭐 주민이 많다고 그래서 더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분이 그분이고 또 겹치고 하는 그러한 이를테면 직능단체 회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자 저기에 말씀 나온 자 주민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 소리는 뭐냐면 내 지역을 위하여 사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야말로 공동체성은 정말이죠 활발했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만 하더라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혹시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일손을 놓고 망자를 전부 다 정말 그 망자에 대한 명복을 기리면서 그 다음에 가서 전부 다 이렇게 바느질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도시로 전환이 되면서부터 완전 이웃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것을 더 좋아해. 그런 의미에서 아파트가 더 유행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익명성 보장되니까. 이런 우리의 민족성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조선시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향약이니 뭐니 해서 공동체성이 정말 있었거든요. 마을마다 향교가 있고요. 향약이 있고요. 다 그랬었는데 그게 그냥 이 도시화로 산업화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공동체를 자 형성하기 위해서 마을의 일을 그러니까 동네 일을 마을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스스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그 마을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대다수 사람들은 마을 일에 관심 없어요. 마을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내가 거기 산다 뿐이지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 뿐이지 학교만 거기 다닌다 뿐이지 내가 마을에서 자 누가 어떻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까닭의 주민자치가 된다 안 된다 다 같이? 안 되죠. 안 되죠. 이런 우리 현실을 보면서 자 주민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우리 마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 지금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사실은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어디가 되게 되냐면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 다 같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마을회관도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가장 좋은 데가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예요. 그죠? 주민자치센터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하는가 우리 이제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좀 난감하잖아요. 마을 일을 위해서 지역 일을 위해서 자 사람들이 모여서 주인 정신을 도모하고자 그 다음에 회의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 다음에 좀 보다 더 나은 방향을 이러한 분위기가 좀 갖춰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다 같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이에요. 그래서 저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내가 지역에서 주민자치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저절로가 될 것 같아. 그렇게 된다면 마을의 주민들이 전부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지역의 일꾼으로 그 다음에 자 이럴까요 저럴까요? 그래서 읍장님, 면장님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저 방법이 이게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마을 일에 대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질 않고 주민자치가 잘 되질 않고 있으니 상당히 안타깝다. 사실 주민자치의 애시당초 맨 최초는 우리가 효시는 어디서 보냐면 옛날 고대 사회에 이제 아테네라고 얘기를 해요. 아테네 민회라고 하는데 민회 저기 지금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빨갛게 민회라고 써졌잖아요. 민회는 뭐냐면 그때 인구가 아테네가 이제 도시국가예요. 도시 하나 도시 국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를 띈 하나의 도시에 인구가 10,000명 살았어요. 그럼 저쪽에 스파르타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아테네가 있었는데 아테네 도시에서 10,000명 중에 10,000명이 다 함께 모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한 6,000명 정도가
매주 모여가지고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회의를 하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마을 총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민자치가 되는 거예요. 뭐 얘기냐면, 자, 지금 10,000명 중에서 약 10,000명 중에서 6,000명이 이 회의장에 들어가는데 그걸 뭘 통해서 들어가냐면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 주 회의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을 준비를 하냐면 500인 평의회라고, 저 위에서 한 6, 7주 줄에 500인 평의회에서 이번 주의 의제는 뭐다 이건 이렇게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10,000명 중에서 6,000명이 거기 딱 들어가서 1년에 40번 이상의 민회가 개최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의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게 지금 보시면 공공질서 유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게 재정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을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도 자 주민세 개인교통분을 똑같이 해서 집집마다 얼마씩 이렇게 내려버리잖아, 도에서. 근데 그런 것도 만약에 우리 자 지금 여기 정선군에 이제 사읍 5면에서 각 읍면마다 지역에 맞는 그런 주민세를, 아니면 우리 정선 전체적으로 자 지금 주민세를 결정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지역에 대해서 다 같이 갖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쪽 어딜까요? 사북면에서 자 지금 주민들이 그 사북면민세를 거기서 결정하는 줌총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 그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결정한다는 그 자체에서 굉장히 신이 날 것 같아. 그런 결정권을 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는 그렇게 되질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보시죠. 외교도 해요. 그다음 도편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군가가 자 여기에서 이제 의결된 중요한 사항을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고자질을 했다, 밀고를 했다. 그럴 때는 거기서 추방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냐 요거를 누구가 결정을 하냐면 거기에서 이제 민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렇게까지 자 지금 결정 권한과 그 다음에 책임과 그게 1년에 40번 이상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높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자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자 지금 보시는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이미 주민자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주민자치가 상당히 이렇게 좀 발전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거, 읍면에서 그 근무하실 때 하다 경험해 보셨죠? 네. 그래서 옛날 97년 12월 달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읍면동 기능을 전환하려고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읍면동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왜 만들었냐? 세금을 더 아주 적극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이 주재소 겸 읍면동을 만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읍면동은 없어진 지가 오래인데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관이 우리 민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한 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제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을 써도 되는 그러한 정말 안전과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우리 그 공무원들이 자 정말 손과 발이 되어준 것은 좋은데 사실 주민들의 자치 역량, 지역에서의 주인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어떤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주민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자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 읍면동 기능을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 이 읍면동에 그 근무했었던 공무원들을 절반 정도만 이 전부 다 군으로 그 다음에 구로 이렇게 올려보내고 지금
대부분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약 한 15명 이내 정도, 면장님, 읍장님 합쳐가지고 그런 정도. 옛날에 한 30명 더 넘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전부 다 수기예요. 손으로 다 써야만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가서 출생신고, 인감증명, 그 다음에 전입신고 전부 다 손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2~3시간씩 걸려 해서 1, 2층에 면사무소, 업사무소에 공무원들이 정말 엄청 많이 이렇게 자리를 했었다면 이것이 아까 말씀 나왔던 읍면동 기능 전환 때문에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우리 군청으로 가고, 이 읍면동에는 이제 2층이 비니까 2층에다가 무엇을 만드냐면 다 같이 요 부분에서 나오지만은 뭘 만듭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면사무소, 업사무소 2층에 그거를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가 다 같이 무슨 단체냐면 요쪽에 나오는 다 같이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권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4번씩 프로그램에 대한, 이를테면 강사, 그 다음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기금,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 이런 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원래회의에서의 심의와 의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면장님하고 읍장님 오셔서 이 원래회의 전에 군의 전달사항, 협조사항, 지시사항 전부 다 또록 하시고, 그게 벌써 한 30분 지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나왔었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한, 강사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0분에서 매월 원래회의를 1년에 한 11번 정도를 하고서 끝나는 그런 게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대표 선수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좀 고민도 하시면서 토론도 좀 하시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실 수 있는 역량도, 그럴 수 있는 권한도, 그 다음 혜택도 거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직능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법내나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나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있는 전부 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와.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또 어떨 때는 보면 선거할 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게 또 안 되고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죠.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상당히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라고 하셔요. 그렇게 해서 저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됐고, 사실 보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행정학과 출신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자치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체자치가 있고, 하나는 저쪽에 이제 주민자치가 있는데,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 광역과 그 다음에 기초와 읍면동과의 재정, 그 다음에 사무, 위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직적으로 오르내리고 주고받고의 관계를 여기서 법규 등등을 얘기한다면, 이 단체자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주민자치거든요. 수평적 자치라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자치 역량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 주민으로서의 어떠한 자세가 이렇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좀 많이 도약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로지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경제제일주의로 갔다 보니까 지금은 모두가 다 황금만능주의에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서, 돈이 있으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내리깔보는 그런 오늘을 바라볼 때, 이게 상당히 조금 아쉽다. 사실은 단체자치 역량도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해서 단체자치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학에서는 항상 단체자치만을 얘기를 하지, 주민자치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극소수죠. 행정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를 놓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수위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 출세하는 데는 다들 정말 포기하지 않지만 어떤 국민의 민도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의 주인정신, 그러니까 주민자치 역량 이런 것을 따져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국격을 나타내는 그런 치수가 좀 저는 주민자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너무나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저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진 오래된 그런 그 표인데요. 이제 지역에서 인지도도 낮아. 뿐만 아니라 자치를 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자치 거의 안 하죠. 주민자치 담당 그 주무관님한테 회의 안건에서부터 모든 걸 다 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뭐 주민 대표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친목만. 물론 친목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 없습니다.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전달사항, 지시사항, 협조사항 30분 전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뚜뚜뚜뚜뚜 한 30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오늘 저녁 식사 어디로 하라고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자 넘어가면 그래서 사실 보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애시당초 잘못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지 19년이 됐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을 보면서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돈 내서 없는 시간 내 돈 내서 내 생업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내 시간 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또 공무원들은 전부 다 돈 받지 않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또 맞물리는 게 뭐냐면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키워질까,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 잘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시죠. 그냥 형식적으로 워크숍 1박 2일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친목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하시도록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외읍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180명 150명 모시고 1박 2일로 어디 전라남도 여수로 가셔도 거기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는 거의 무관하고요. 그냥 웃음치료사 한번 모셔가지고 실컷 웃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군수님 한번 특강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내 이제 주님과 함께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친교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이 그래도 평가받을 때는 우리 정성모 주민자치위원님들의 199명 거의 90%가 워크숍 가셔가지고 하셨다라고 자 이렇게 서류 제출하면 끝인 그 이제 오늘 어제가 아니에요. 어디든 다 그래.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이 사실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는 내 시간 없는데 내 돈 내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하고 있어 라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도 자치가 아까 국가 중심의 대한민국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했었다면 이제는 2018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부터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 자치도 중요하지만 제도 자치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금 발전의 토대가 좀 이렇게 제대로 구축이 되냐면 바로 주민자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었던 얘기들이니까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로 이렇게 조사에 의한 건데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주민자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3분의 1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주민자치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들도 아니고 그냥 주민자치위원으로 뽑아줬으니까 하긴 하는데 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 19년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가 굉장히 안타깝게도 저게 지금 어떤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냐면 저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주민자치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잘하고 있었던 주민자치도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 읍장님이 오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아 좀 그 일 만들지 마세요 한마디 딱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또 일 만들지 말라니까요 한 번 더 하면 끝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단체장님의 주민자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단체장님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정치적으로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쪽 당했다가 또 저쪽 당이 되면 완전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래서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자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처사들을 많이 봤는데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이렇게 계속 존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은 특히 많은 학자들은 아니지만 우리 저쪽에 충남대에 있는 김찬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렇듯 현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주민자치 현주소에 대해서 저렇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제도는 처음 만들 때 매우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도를 다시 이렇게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저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면동이 분명히 다 있는데 읍면동이 없는 대신에 일본의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요쪽에 보시죠. 시군구 대신에 연합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대신에 여기에 보면 협의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분회도 있습니다. 자치회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관이하는 것을 천재지변이 많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옆으로의 수평적인 네트워킹을 굉장히 잘해요. 뿐만 아니라 이 주민자치 협의회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다 생업은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나가서 하도록 하고 거의 8학년 80대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민자치 협의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또 그 밑에 정례회, 자치회 등을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놀랍더라. 그래서 일본의 제도를 좀 잘 모방을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 제도를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제 김찬동 교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이 주민자치 제도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잘 되고 있는데 왜 또 바꾸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 반응도 있으시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서 보시는 바처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보시면 맨 옆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지금은 행안부죠. 김부겸 장관이 있는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일본을 여기서 보면 이런 이 세 가지의 제도들과 일본의 제도들은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직접 주민들이 지역에서 주인으로 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전반적인 제도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린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항상 관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주민자치위원회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위에서 세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자, 주민자치의 문제점 중에서도 제가 현장에서 제일 느끼는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민들이 아까 자,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아. 지역에서 주민으로의 주인으로의 어떤 터닝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지역에서 주민으로 정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참 안 나오더라. 그래서 정말 현대인은 다들 바쁘게는 사는데 다들 지역, 동네, 마을은 잊고 산다. 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넘어가고 사실 주민자치의 지금 현재 이 부분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요게 지금 보시죠. 10년도에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그 다음 2013년 5월 8일 날 지방분권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두어서 거기에서 자 27조, 28조, 29조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행안부 소속으로 49개 읍면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행안부 소속으로 또 작년 연말에 혁신읍면동으로 20개가 또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9개 플러스 69개가 지금 행안부 지정 시범읍면동으로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대. 왜냐하면 작년 6월 13일 날 아니 5월 10일 날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력 충원이 제일 어떤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에서부터 전부 다 행안부로 많이 올라가고 청와대로 들어가죠. 그런 차에 서울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 하나를 전국으로 수출합니다. 전국으로 수출하는데 그게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용어지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국으로 가면서 그게 여기에 나온 뭘로 되냐면 저기 혁신읍면동으로 돼요. 또 그 관계자들이 다 가고 그러고 서울시는 차동하면서 이 차동의 마지막 단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다 무엇으로 바꾸냐면 주민자치회로 바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 현재 이 91개 동이 424개 동에서 91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지금 되었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읍면동들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지적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위에서 일괄 세팅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실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지원은 하되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관해서 자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섭까지 평가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학자들이 또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니까 이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김부겸 장관의 행안부에서 지금의 전국의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공식적인 명칭이 저기에 자 주민자치형 그다음 뭡니까? 공공서비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금 행안부에서 2018년 11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는 자 지금 저게 나오는 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입니다. 근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건 뭐냐면 작년 연말에 혁신읍면동을 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에 200개 읍면동을 올해
올해 200개 읍면동을 전부 다 혁신읍면동으로 고치려고 했었는데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에서 예산안 200억을 삭감을 하죠. 예산액을.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혁신읍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떨어져.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중재최로의 전환을.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는 대통령 훈령이라는 그런 뭘 내걸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돈이 없으니까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해라. 지자체가. 그러면서 저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구성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정담 인력을 확충해. 그 다음 세 번째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해라. 표준조례가 내려줄 테니까. 그래서 다시금 위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행안부에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18년 지금 현재 전국에 약 한 260개 정도의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앞장서는 그런 이 기초가 어디가 있냐면 세종시, 수원시, 세종시, 당진시, 그 다음 서울시 이런 데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상당히 지금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렇게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세종시는 그리고 수원시는 43개 동을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하고 있고 서울도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91개가 그렇게 주민자치회로 되고 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저기 보시면 이 사람이 꼭 두 가지 유형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누구는 착한 사람, 누구는 악한 사람. 저기서 거북의 등껍데기처럼 저렇게 딱딱하게 보여도 속내는 어쩌면 저 하얀 토끼털처럼 더 부드러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저렇듯 하얀 토끼털처럼 부드러운 인품을 가진 사람도 속내는 거북의 등껍데기보다 더 딱딱하고 더 다양한 몹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로만 구분하지 말고 좀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특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인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저기 보면 뭐라냐면 혈액형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얘기냐면 시간 없으니까 뭐 A양, 뭐 단무지, 소시지, 뭐 GGG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에 A형은 소심해서 그 다음에 저쪽에 O형은 방방방방방방 벌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저쪽에 AB형은 구석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혈액형도 조금은 다들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주민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려면은 글쎄 우리 여기 선생님들 전부 다 읍면에 근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실제 지금 현재 업무를 주민센터 업무를 하고 계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저거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주민자치가 성공할까?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적인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저기에서 자 지역의 자치 역사 특히 단체장님의 마인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리더가 어떤 생각을 주민자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 선생님들의 주민자치 마인드도 지역의 주민자치를 자 지금 발전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후퇴시킬 수 있느냐의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게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이제 2018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국가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여기에서 정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긴 하나 거기에 대한
정답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이 살아남는 건 주민화밖에 없다. 주민화뿐만 아니라 주인화에 개인자치는 저기 보시죠. 개인자치는 우리가 80점, 100점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는 물, 불 가리지 않아요. 허리띠 졸라 매고 그 다음 밤잠 안 자고 하루에 20시간 일해도 돼요. 단 그 성공한 그 출세한 개인들이 동네로 지역으로 마을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다 같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자치를 잘하는 5,100만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왜 마을로 지역으로 동네로 안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오늘 정말로 해보는 거 심각하게 보는 이게 저는 제가 이 교육 이 강의에 이 캠퍼스에 오신 수강생들의 가장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개인은 그렇게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성공하려고 하는데 왜 지역으로 동네로 이 에너지가 안 나올까? 이 자치 역량이 왜 지역에서 주인으로 이렇게 전부 다 안 나올까? 주민으로 안 나올까? 이 부분.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같은 데는요 정말 달라져요. 일단 퇴임하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지역으로 가, 동네로 가서 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거기에서 커뮤니티 활동하고 이게 굉장히 공부하고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출세한 사람들일수록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 안 한다? 다 같이? 안 하죠. 안 해요. 다 밖으로 나가, 해외로 나가. 이 부분 사실 우리 국민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이 많잖아요. 정이 많고 그리고 정말 또 뭐라 그럴까요? 똑똑하고요. 근면하고요. 제가 잠시 힘드시니까 옆으로 빠질까요? 제가 유학을 아까 어디서 했다 그랬어요? 독일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세계에서 제일 독한 말이 어느 나라 말일까요? 독일어 왜? 맞아요. 독일어 공부할 때 무슨 사전 보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독한 사전. 어디 정답을 하셔? 누가 하셨어요? 쌤 하셨어요? 존경합니다. 제가 그렇게 강의 많이 해도 이렇게 답이 팍 나온 적 한 번도 없는데 천재십니다. 정선에 천재가 계셨군요.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네, 독한 사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명사에 성의사 3가지.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 그게 이제 모든 전치사마다 다 격변화를 다 하고, 그 다음 장소, 시간 다 변화하고 막 그래서 엄청 머리가 이렇게 좀 제대로 쓰려면 복잡하거든요. 거기서 유학하다 보니까 제가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진짜 저는 한국이 그리웠어요. 진짜 한국으로 저는 어차피 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80년대 했으니까 진짜 옛날이죠. 근데 거기서 유학하면서 진짜 뼛속 깊이 그리워했던 대한민국인데 와서 보니까 IMF 때 딱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어렵더라고. 어려웠어요. 전부 다 이 가슴에다 기구를 달고 막 붕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발이 이 땅에 붙어야 되는데 붕붕붕붕 떠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느꼈던 건 대한민국 왜 이렇게 이게 다 정상일까? 진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했을까? 이렇게 해도 망하지 않고 사는 게 정말 이상하다 했는데 IMF가 딱 터졌었어요. 이제 그런 과거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사실 우리 국민들 정말 부지런하잖아요. 동의하시죠? 다시 한번 동의하시죠? 독일 사람들은, 독일 공무원들은 이사 간다고 인터넷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 걸릴까요? 한 달 걸려요. 한 달. 진짜 한 달 걸려요. 전화 한 달. 그 다음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농협구좌에서 10만 원을 제 구좌 국민은행으로 아니면 누구 구좌 10만 원을 이체하면 거기서는 오늘 이체하면 언제 찾을까요? 모레 찾아요. 모레.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정말 그 다이나믹 코리아에 익숙한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해버린 사람들은 사실 독일에 가서 최순실이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몰라.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답답하게 일을 해.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그 독일이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정말 저는 어디서 답을 구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잘만 살아. 근데 원칙은 분명히 지켜주죠. 이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정말 아주 이 다이나믹 코리아에 대해서는 누구든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원동력, 저력으로서 잠재한다는 것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개인이 그 똑똑한 개인들이 대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정말 아파트 문을 열고 지역으로 나온다면 정말 우리가 거기에서 집단지성까지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공들을 밑에서부터 오히려 팍팍팍팍 쏴올리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별로 한다 안 한다 다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지금 5,100만 원 개인은 정말 출세와 성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눈에 불을 켜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을에서 동네에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주민으로서의 전환이 안 돼. 그냥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그런 주민인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여기서 보면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되냐면 주민 자치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 놓쳐버린 부분이 주민자치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 다니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기에서 결국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자, 그 똑똑한 개인, 이 부지런한 개인, 이 정 많은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동네로 나올 건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 자 주민자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요 부분 이게 결국 우리나라를 살리는 저는 가장 어떤 그런 비방의 어떤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국민의 국격이 올라가. 국격이. 서양의 예를 들어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사실 그들이 잘 살기 때문에 그들이 또 이렇게 주민자치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서 다 토론하고는 이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 살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를 통해서 그들이 강대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주민자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주민자치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많은 어려움에 함께 봉착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하면 저기에서 주민자치로 이렇게 정말 잘 발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국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개인이 지역으로 동네로 마을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자치의 성공 요소는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 아니면 자치 돈 있으면 다 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야 일이 있어야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가 잘하려면 일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특히 관과 민이 이렇게 네트워킹에서 협치를 통해서 하는데 특히 거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마을에 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인이 없어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냥
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그런 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그래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지역에서 사람들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좀 키워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도록 법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천하죠.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제 주민들에게 권한을 대폭 지난번 그 캠퍼스에서 강의했었던 것처럼 이제 본권에서 권력 밑으로 자꾸 내려줘야 된다, 위임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힘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털을 좀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쉽고도 가장 이렇게 실천하기 쉬운 게 저는 여기서 주민총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마 정선도 머지않아서 주민총회를, 마을총회를 이렇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권력은 쪼갤수록 투명해지고요. 그 다음에 권력은 쪼갤수록 거기에서 듣는 사람들이 정치 허무주의가 없어요. 맨날 청와대 얘기만 들으면 우리는 머리가 깨집니다. 맨날 대통령 얘기만 나오는 거 듣기 싫습니다. 다른 얘기들도 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자, 저게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로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제주도 같은 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을에서 조례제정을 마을 주민들이 조례제정을 이렇게 그 안을 잡아가지고 지사한테 올리면 지사가 별로 거기에 이렇게 불법 소지가 없다 싶으면 거기에 그거를 허락해줘라. 그래서 마을 민주주의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특별히 주민자치를 마을 자치로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저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을총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게 보면 주민총회라고 들어오면 마을총회라고 하는데, 스위스에 글라루스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인구가 38,000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주예요. 우리 정선 같은 경우도 될 것 같아요. 정선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 나와서 주민세를, 정선 군세를, 군 주민세를 여기서 자 지금 정선 군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정해본다 그러세요. 그럼 굉장히 사람들 거기에 참여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얼마를 걷어서 그걸 어디에 썼고, 그 다음에 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런 것도 역시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한다면 되게 달라질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라루스라고 하는 그런 주에서 인구가 38,000명인데 어떤 게 있냐면,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써 지금 역사가 300년이 넘어서요. 조상 대대로 매년 5월 첫 번째 주 일요일 날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주민총회가, 마을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시청 앞 광장인데 항상 비어있어. 매년 5월 첫 번째 주 일요일 날 여기에서 뭐가 열리기 때문이냐면 바로 주민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이 글라루스 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월 첫 번째 주는 원래 스위스에서는 18세 이상의 그 참정권을 주는데, 여기에서 주민총회 16세 이상의 자 지금 애들도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6세가 되면 부모님이 자녀의 손을 잡고 여기 지금 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죠. 비가 오든 뭐가 오든 관계없어요. 저희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2016년도에 글라루스의 주민총회 마을총회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한가운데 맨 밑에 중간에 보면 어르신들이 저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기 관계자들이 서 있는 이유는, 자 만약에 찬성과 반대만을 여기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2016년에 과세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할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군세 얼마, 그 다음 면세 얼마, 그 다음에 읍세를 거기서 결정한다라면 사람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죠. 뭐냐면 세법의 변화, 빈민구제에 관한 법률 변화, 방과 후 교실 확대를 할 건가 말 건가? 우리 같으면 전부 다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부에서 전부 다 내려꽂잖아.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그 다음에 자연보호구역 내 통행의 허가권을 줄까 말까 이것도 거기 주민총회에서 다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자 지금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은 이 주민총회의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과거에 참여율 막 70% 90%까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여기.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몇백 년 내려오는 거야. 매년 1년에 한 번인데 그걸 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를 거기다 정하는데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약간 좀 어쩌면 맨 뒤에 보면 약 20%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체장들 중에서 조금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여기 글라루스 칸톤의 5월 첫 번째 주일날 다 벤치마킹 가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어디 단체장님들 제가 꼽아도 한 1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다 가서 저게 보고 싶. 그런 다음에 우리 서울이든 어디든 보면 주민총회 마을총회를 전부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정선군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좀 보세요. 자, 이게 빨간 것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몇천 명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전자기기 투표 이렇게 쭈쭈쭈쭈 해버리는데 여기 이제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 거 밑에 저렇게 색종이를 줘. 그 다음에 반대는 빨간 거. 가장 대표적으로 저 위에 보시는 바처럼 자 지금 자 극우당에서 발의한 공공장소 부르카 금지가 스위스에서는 거의 26개국 가운데서 자 지금 이 부르카 착용을 이제 금지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민투표로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다는 것은 사실 부르카가 어떤 거냐면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그래서 왜 이슬람 무슬림 여성들이 강경파들 얼굴 내놓으면 안 돼. 눈도 내놓으면 안 돼. 이걸 부르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 사진을 찍어도 저렇게 찍는 거예요. 저렇게 찍어. 저거를 자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데가 또 어디냐면 이제 저 프랑스에서도 해요. 프랑스에서도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하면 보면 조금 무섭잖아요. 혐오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걸 입고 다니도록 한 남편이나 오빠나 아버지한테 벌금을 한 30만 원 물도록 했어요.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부르카 착용을 공공장소에서 금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도 아까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자 이걸 금지시키는데 여기 자 어디에서는 여기 자 지금 글라루스에서 우리는 저것은 단지 문화의 차이일 따름이야. 문화. 아니 저걸 입었다고 해서 왜 우리가 무서워하고 혐오감 저건 단지 문화의 차이일 따릅니까? 우리 자 글라루스에서는 자 저러한 부르카를 입고 다니는 것도 우리는 웰컴이야 라고 어디에서 이거를 다 자 찬성을 했다고 다 같이 여기 지금 주민총회에서 그 정도의 권한을 줘버라면 자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뭔가 자 지역의 주인으로서 이제 자치의식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오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지역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뭔가 권한을 갖도록 해준다면 상당히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게 보시는 2017년도에 유권자 3분의 2가 부르카 금지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저런 거 보면 상당히 아하 정말 이 글라루스 이 구민들은 칸톤에 살고 있는 구민들은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게 나온 것처럼 자 밑에서 5, 6번째 줄에 자 지금 스위스라든지 그다음 독일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지역이 하면 전부 다 물론 그들은 자 가톨릭 국가도 있고 그다음에 개신교 가톨릭 국가도 있고 다 그래서 종교를 계기로 해서 주말에 거의 사람들이 만나요 주일에. 그다음 그게 이제 계속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주인 정신이 거기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들이
주민자치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은 저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잘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죠. 선진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잘한 게 아니라 어쩌면 주민자치를 통해서 선진국이 되었다. 그래서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와 자치를 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없어요. 발달될 수 없어요. 그래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격이 저는 주민자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정치를 갖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 지금 주민자치는 발전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소득 3만 불을 목전에 두고도 사실 주민자치가 발전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고 국가도 어쩌면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서 우리가 많은 그런 지혜를 모아가지고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밑으로부터 발전이 되어서 위로 이렇게 공을 쏘아 올려서 그 다음 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주민자치를 너무나 소홀히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많은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보면 따라하세요. 라디오에서 나오니까 손자가 저기서 할아버지가 손자야 굿모닝이 뭐냐 그러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참 좋은 말이에요. 아침 인사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오랜만에 가서 할머니한테 내가 아는 척 좀 해야 되겠다. 집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할머니를 딱 부릅니다. 할멈.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오? 갑자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굿모닝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굿모닝. 할머니 답이 뭘까요? 우리 천재. 응? 국이 뭐니? 국이 뭐냐고. 국이 뭐냐고. 그렇지. 야, 역시. 근데 진짜 놀랍습니다. 항상 모든 그런 답변이 국이 뭐냐고 했은 게 아니라 저기에서 답변이 굴먼닝 그랬거든요. 굴먼닝 안 굴먼닝 그러는데 그걸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웬일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가 아는 건 범주 내에서만 답변하고 내가 아는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게 인지상정이야. 그렇죠? 근데 저 할머니는 항상 국밥 하다 보니까 저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됐고 마지막에 이제 결국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저출산, 미세먼지, 뭐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가가 그걸 주도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미중유의 격변기를 지금 맞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실 우리 모두가 주민자치의 선봉이 되고 지역에서 주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국격은 올라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정답이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뭘로 보이십니까? 자 마지막 천재 선생님, 응? 팔자가 오뚜기 부대. 그렇죠. 오뚜기야 정답은. 이쯤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이십니까? 방위 지원하고 뭐 기획실에 뭐 그런 거 아니십니까? 민방위. 어찌하실까? 우리 군수님한테 여쭤봐야 되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천재입니다. 이 오뚜기인데 오뚜기의 특징이 있어요. 다 같이? 오뚜기의 특징이 있는데 다 같이?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이유는 뭐가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바닥에 있으니까. 자, 대한민국이 지난 동안에 상당히 어려웠을 때 있었잖아요. 모든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머리에가, 중앙에가, 대통령에게.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제는 무게중심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 자, 어디로? 주민들에게.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역에서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사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더 빨리 가요. 구글, 네이버 다 검색하다 보면 집단 질서까지 발생해요. 이렇게 자 지역에서 우리 각자가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참여와 그 다음 자치 특히 거기에서 자 지역을 변화시키려고 정말 참다운 주인으로서 리더로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가 저절로가 될 때까지 거기서 준조치를 한다면 우리나라 국격이 상당히 일취월장할 수 있겠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어려움도 많은 부분 밑으로부터 공을 쏘아 올리면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분명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도산 안창호 스님이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가 아니면 지역에서 우리 다 같이 주인으로 살고자 함인가 요 말씀을 드리면서, 저게 보시는 것처럼 대접하려는 자는 주인이고 그 다음에 손님은 마치 그 전세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인으로 사는 거하고 다르듯이 엄청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참여하는 자는 주인이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 그렇지 않은 자는 손님이다. 우리 바쁘신 중에도 오늘 1시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들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과 함께 여기서 마이크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